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중자연 뭐 아시는 대로 세미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관련해서 두 개의 확립이라든지 집중 통일 영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뭐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집단지도 체제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20기 지도부 구성 역시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그 시진핑 측근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공청도 관련 인사가 완전히 배제된다든지 또 후추나 어, 총리설 이런 것들도 철저히 이제 그 리창 당서기로 이제 예견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구성 자체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1인 체제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과정 자체, 이런 어떤 결정 자체가 결국에는 전일 홍콩 시장이 뭐 항생이나 항생 테크 지수가 7에서 한 10%까지도 급락을 하면서 기존의 민영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뭐 약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인사의 균형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의 배치로 인한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망감, 낙담하게 만들면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최악으로 일단 그 20기 지도부가 출범을 좀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뭐 이번에 그 상무위원 구성을 보면 장기 집권을 위한 뭐 준비 과정이나 뭐 앞으로 그 어떤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후기 지도부 때 이미 1인 결정 체제 혹은 상당히 이미 집중된 그런 권력 구도로 이미 팀장님 목소리가 좀 끊기는 것 봤었고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자료에 줬던 거는 어, 결국엔 19기 때부터 이미 장여정 총리라든지 잘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 조금 아, 네. 끊깁니다, 팀장님. 아, 네. 지금 제가 여기 안테나는 더 터지는 상태인데 제가 천천히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끊기시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가 이미 그 19기 지도부 때 뭐 격대 지정 후계 구도 사전 지정 관례도 깨졌고 또 집권 2기 당시에 이미 시진핑 중심의 지도부라는 칭호의 격상이라든지 또 19기 이후에 실제 국정을 할 때도 주요 핵심 분야 뭐 경제 외교 분야 뭐 이런 각종 분야의 영도소조에 대한 장악력이라든지 또 리커창 총리 포함해서 기타 상무위원들의 굉장히 평범한 행보.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알고 있었던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시장은 어찌됐건 대내 악재 속에서 뭔가 조금 그래도 균형, 개파 균형이라든지 혹은 조금의 어떤 변화를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그 당대 보고서를 통해서 좀 확인한 장기 구상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뭐 큰 그림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경제 정책과 조금 유사한 구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35년까지 중장기 키워드로 제시한 게 이제 중국식 현대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적 성장이라든지 인민 중심의 뭐 공동부유 실현이라든지 과학기술이나 친환경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관련된 구체화된 조치들은 집권 3기의 경우에는 내년 가을인 뭐 삼중 전회 때 좀 더 경제 정책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이나 안보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제시가 되면서 발전과 안보를 이제 동시에 고려한 성장 전략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발전의 핵심은 여전히 실물 경제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물 경제 관련해서 뭐 어프로치는 역시 제조업 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서 뭐 부동산을 일부 이제 대체하는 성장 엔진으로서
뭐 첨단 제조나 공급망, 신형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가 여전히 뭐 주축으로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안보에 대한 집착은 뭐 더욱 강화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안보에 대한 안보 각 산업에 대한 안보화하는 안보 개념 장착이나 국가 주도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인재, 교육 전략을 이번에 좀 더 격상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뭐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부유 관련된 결국에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어프로치할 거에 대한 부분이냐. 지금 뭐 주가에 20%씩 급락을 하면서 어떤 우려들, 민영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규제와 유사한 또 바뀐 생태계에 대한 기조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낙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중국 주가라든지 국채금리, 장기금리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정치 경제 변화로 인한 뭐 부동산이나 방역 관련된 경기 침체 그리고 성장률 밴드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반영을 좀 일부 했다라고 이미 전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명목 GDP 성장률하고 본토 증시의 시가총액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중국 본토 A주 시장의 시가총액 연평균 성장률이 3.4%라서 사실 명목 성장률 둔화를 상당히 반영을 한 상황이고 10월 기준으로 국채금리 2.75%도 사실은 이미 저희 계산에는 3, 4%대 실제 GDP 성장률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화된 리스크로 보고 있는 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미 좀 자산시장에 반영을 했다. 물론 반영을 했다는 것이 앞으로의 또 향후 불확실성이나 정책이 좀 더 어떤 가속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3년 동안 그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하고 내년에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다 섞여서 어떤 악재로 작용한 만큼 이제 주가나 금리 측면에서는 내년에 구조적으로 이제 바뀌지 않는 것들과 그래도 순환적으로 좀 좋아지는 뭐 부동산 또 방역 관련된 소비 다운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완화가 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분리되고 좀 재평가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현재 상태로 4분기에 보자면 상당히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시장의 경우는 환율 포함해서 주식, 채권 모두 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시각이 뭐 펀더멘탈 지표라든지 제한적인 뭐 통화나 재정 정책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거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요. 결국에는 뭐 중국 정부가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홍콩 시장의 경우는 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11월 달에 외교 일정이 좀 많습니다만 G20이나 뭐 독일 총리 방중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안도한 부분들 또 추가적인 부양책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또 11월 말에 있는 현재 라인업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중앙정치국 회의나 12월 경제공작 회의를 조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신중한 비관 속에서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성장률 지표는 어제 나온 대로 3.9% 9% 정도로 상당히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 외국인들이 너무 거세게 지금 홍콩과 본토에서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정부의 행보를 조금 의심쩍게 좀 지켜보면서 투자 심리 회복은 조금 더딘 상태 그리고 홍콩보다는 본토 중심으로 그나마 조금 버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 어려운 상태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저희가 연간 전망을 사실 작성하는 중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뭐 예상은 일부 했지만 연간 전망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작성을 하는 대로 다음 저희 그 모임 때 포인트 위주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이제 의견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좀 듣다가 다음 일정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부회장님 발표에서 여러 가지를 시사를 했는데 일단 그 5분 그 미니노트와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코멘트와 질문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김경환 부회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의 그 감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중자연이 그 매년 그 페이퍼로 그 연간 그 논문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글 모임을 퍼블리시 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것이 됐었는데 거기에 그 저의 글은 일관되게 중국의 자본시장을 바라볼 때 또는 경제를 볼 때 중국 체제론, 중국 경제 구조론, 그리고 중국 경기 순환론의 세 가지의 관점을 다 가지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체제의 문제, 그다음에 그 중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의 문제가 오늘의 그 중국 경제의 어떤 순환론적인 이 경제 퍼포먼스 그리고 전망을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자연은 그래서 그런 그 좀 더 그 깊은 그 시야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고 중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내재적 시각에 의한 그 중국 경제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자연이 그 내재적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의 시각에서 보는 우리가 왕왕 그 외신에서 보는 그 서구 경제학에 의한 중국 경제 분석을 둘 다 추구를 해야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그 경제, 중국 금융에 대한 저희의 토론도 그런 그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환 부회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저라면 제일 먼저 급하게 해야 될 것이 그동안에 논의됐던 중국 경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답변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그 중국 이 당 지도자들의 선정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그들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대중국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제론적인 구조론적인 그런 시각과 함께 내재적 외재적인 시각이 동원되어서 중국 투자 전략이 가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조인해 주십시오. 네, 제가 김경환 부회장님한테 질문을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3기가. 그러면은 코로나 지금 봉쇄 정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뭐 내년 3월이든지 그럼 정권이 더 안정될 때까지 계속 봉쇄 정책을 뭐 백신을 개발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지,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3.9%라는 숫자인데 0.4%에서 지금 3분기에 3.9%로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봉쇄를 해도 그러면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9%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게 또 중국은 계속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해제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그 방역 관련해서는 뭐 당대회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현행 기조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지금 9차 지침까지 나온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제 뭐 10차 지침 발표 혹은 홍콩과 유사한 격리 관련된 지침 뭐 변화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뭐 이번 회의 성격 자체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백신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또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시사하는 증거는 아직 없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중앙정치국회의가 있는 11월 말 전후로 이번 멤버 하에서 뭔가 발언들이 좀 뉘앙스가 바뀌는지를 좀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어제 뭐 홍콩 시장이나 중국 내수주의 반응을 봤을 때, 폭락을 봤을 때는 일단 시장 투자자들 전반적으로는 연말까지 뭐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뭐 무산됐거나 혹은 이미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정권 뭐 이번에 뭐 구성된 멤버로 본다면 뭐 정치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보기는 오히려 어려울 것 같고 1인자 체제는 공고히 됐는데 기존의 성향이라든지 하던 방식을 봤을 때는 당장 완화되지 않겠구나라는 좀 낙담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mRNA 백신의 어떤 로컬 백신들의 어떤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해서 뭐 승인이 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하고의 연결이나 홍콩과 유사한 격리 부분 해제하는 부분부터 먼저 점진적으로 기다리는 것 같고요. 성장률 관련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분기가 헝다 이슈, 석탄 가격 폭등, 또 전력난 이슈로 인해서 사실 기저 효과가 상당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표가 3분기부터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표들이 자연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싶고 지표적으로는 고정 투자나 산업 생산이 2분기 성장률 급락 이후에 일단 반등을 유도했는데 시장에서는 소비라든지 서비스업이 워낙 나쁜 지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생산이나 공급망 정상화랑 기저효과, 베이스 효과에 의한 부분이라 퀄리티 있는 회복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특별히 그 부분에 고무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질문 하나만 팀장님한테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이 말씀도 중에 이제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의 밑에 보면은 우리는 중장기 시스템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장과 개방을 추구하는 한 중국자산 가격에 대한 획일적인 비판도 경계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장과 개방을이라는 이 단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터미널로지, 어떤 개념, 정의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 지도 체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방과 성장과 개방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 터미널로지에 대한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성장과 중국이 이야기하는 성장과 개방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나 성장, 발전, 뭐 안보 여러 가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 멤버를 가지고 펼쳐갈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이 없고 관성적으로 이미 19기 때 보여줬었던 뭐 공동부유나 혹은 뭐 성장은 추구하지만 질적 성장 추구 차원에서 거시경제 정책도 과주기 조절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러 가지로 어찌됐건 시장에서 기대하기에는 뭐 강한 부양을 지향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역시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료에 좀 썼던 이유는 뭐 숏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뭐 심지어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은 저도 조금 주말에 상당히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을 좀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생각하신 것들을 제가 좀 듣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이 굉장히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새로운 중국 이 정부의 정책과 인선 결과에 맞춰서 한국의 기업들과 개인들의 투자 전략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의미 있는 수정과 교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김경환 부회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코멘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면 내가 할게. 어제 나 할 때 자기 같이 했었지. 누구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분이 발언 요청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호열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아직 코멘트를 할 정도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서 지금 방금 김유한 박사가 말씀하신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용어상으로는 이제 성장은 양적인 것이고 이제 발전이 이제 질적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역시 원론적인 얘기인데 개혁 개방이라고 얘기할 때 개혁은 시장화를 얘기하는 거고 개방은 어떤 국제 표준화에 따라가는 그런 것인데 저는 개방은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낙서에도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폼이냐 리그레션이냐 그런 낙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공동부유를 내세우게 되면 시장 경제에서 좀 더 많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뭐 개방이나 시장 경제가 완전히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미 있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시작할 때 실망과 걱정 뭐 이런 화두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엊그제 나온 중국 공산당 대회의 결과에 대한 외부인들의 시각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자연이 뭔가 공기로서 사회적 공기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자연 회원님들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으면 우리 바쁜 김경환 부회장님을 놓아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오늘 모실 분은 원격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일본에 계시고요. 오늘 발표도 중국 문제를 떠나서 한일 관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최영진 부회장님이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간사이 외대의 장보승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저희 세미나는 처음이실 테니까 본인 소개를 조금 하신 다음에 바로 주제 발표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장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고요. 오사카입니다. 여기 관서 외국어대라고 오사카에 있는 학교고요.
뭐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자면은 저는 저 외교부에 한 15년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그만두고 이제 스탠포드랑 랜드를 거쳐서 이제 한 5년 전에 이쪽에 그 대학교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래 제가 저 본의 아니게 외교부 근무할 때 되게 중국과도 근무를 했었고 석사도 제가 저 박사는 일본으로 했는데 석사를 제가 중국 정치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첫 공관도 제가 북경에서 한 3년 근무해가지고 중국이 사실 제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몇 년간은 제가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시간을 할애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 최근 시진핑의 이 독재자로서의 등장과 함께 관심을 끄게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이렇게 그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일본 관련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뭐 한동안 일본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물 경제 쪽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좀 이렇게 좀 정치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외교, 거시적인 측면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좀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그냥 확대를 안 하고 확대를 해야 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목은 이제 현황과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키워드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현황은 뭐냐? 성장의 역설이다. 그리고 이제 전망은 뭐냐? 이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게 네 가지인데요.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한일 관계가 나쁘냐? 그리고 나쁘면 뭐가 안 좋은 건가? 그리고 한일 관계가 왜 안 좋아졌는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일 관계가 나쁘냐, 안 나쁘냐, 그리고 나쁘면 뭐가 안 좋냐? 이 부분은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은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항상 그 과거사라든가 무슨 민족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냐? 그럼 여기 표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최근 한 20년간의 이 지금 무역 통계인데요. 이 한일 간의 교역액은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2011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녹색 선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총 수출 대비 한일 교역액인데 이게 한 20년 전에는 거의 한 3분의 1 육박했습니다. 한 20 몇 프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총 수출액 대비 한일 교역액이라는 게 지금 이제 한 13% 정도? 한 20년 만에 이 비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약 하늘색으로 약간 옅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무역수지거든요. 아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무역수지가 항상 적자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역액 변동이 있고 총 수출 대비 한일 교역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역 수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역 수지는 대개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도 한번 제가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중국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교역량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총수출 대비 한중 간 교역액도 그 비율이 좀 조금씩은 완만하게나마 지금 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비교를 해보면은 벌써 한 20년 전에 역전이 됐고요. 한일 교역액과 한중 교역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격차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역만 놓고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중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역 수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그 규모로다가 계속해서 대일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일정한 규모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봐서 보시면은 최근에 2019년, 2020년에 극도로 안 좋았잖아요. 한일 관계가. 보이콧도 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다고 하는 기간에 무역 통계는 큰 변동이 없어요. 심지어 총수출 대비 한일 교역액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한일 관계가 뭐 곤두박질 치니까 무역 통계가 되게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사실 한일 간 무역액의 추세적인 감소라는 거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악화라는 게 별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일부 영향이 있었다 해도 사실은 다 작년까지 이미 다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수지는 일정 부분의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역액의 규모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산업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공급망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틀에서 거시적에서 보면은 그런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일본의 부품과 중간재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작기계라든가. 그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액이 크게 변하고 중국과 대비해서 변하고 총수출 대비로 변해도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일본의 그 부품과 중간재에 대한 그 공작기계에 대한 그 의존이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대일 의존은 여전히 변동이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국제적인 공급망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 변동이 일본의 상대적인 그 쇠퇴, 무역의 쇠퇴,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무역 말고 다른 건 어떠냐? 인적 교류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방한 규모가 이 녹색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전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일본이고 이제 푸른색이 중국인데 격차가 컸습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근데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비율이 늘고 있고 중국은 줄고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을 보면은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인구 대비로 뭐 중국이 숫자로만 보면 제일 많은데 이게 뭐 인구 대비로 보면은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을 방문하고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여기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일본 방문 러시가 막 1000%, 2000%씩 증가를 해서 조만간 이 코로나 이전에 일본 방문 그 규모를 회복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일 관계 악화가 인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것이고 설사 조금 있다고 해도 그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라든가 인적 교류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정치적 관계 악화가 이 경제적인 측면, 무역이나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가 뭐 최근에 뭐 극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역이나 뭐 인적 교류에 영향이 없었다면은 안 좋다는 게 뭐가 안 좋은 거고 그럼 그게 안 좋으면 뭐가 나쁜 건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데요. 지금 한일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거의 한 10년 넘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위급 교류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하 장관급 교류도 상당히 지금 그 장애가 발생돼 있죠. 최근에 박진 장관이 도쿄를 방문했는데 양자 방문했는데 그게 5년 만에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적 인적 교류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고위급 교류가 없다는 거는 이건 세계사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고이즈미 총리 이후에 모든 총리들이 한 명 예외가 없어요.
일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한국. 양자 방문으로 방문하는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런데 그게 2011년도 노다 총리 방안을 끝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간보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다자계기에는 오는데 양자 방문은 지금 한 10년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다 당일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고위급 교육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 단순히 양자뿐만 아니라 이 다자 플랫폼 또는 미니레터럴이라고 그러죠. 뭐 3자, 4자, 5자, 6자 플랫폼에서도 이게 상당히 지금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그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왼쪽에 서 있는 게 그 지난 정부 때 그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고 가운데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장관이고 오른쪽에 이제 일본 외무성 그 사무차관입니다. 여기 지금 2021 작년 11월 17일 워싱턴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協議には日本の森外務次官らが出席し、終了後には3人による共同会見が予定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日本側は16日の韓国の警察庁長官による竹島上陸に抗議していることも踏まえ、共同会見の実施は不適当だとして参加を取りやめました。このため会見は急遽シャーマン国務副長官1人となりました。There are some bilate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e continuing to be resolved,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森次官は韓国との協議でチェ外務第一次官に対し改めて抗議したということ。 이게 정례적으로 한미일 3국 간에 그 차관회의를 하는 건데 보통 차관회의 끝나고 나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 하거든요. 이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세 나라 다 오방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우위를 다지고 우위를 과시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회의인데 웬디 셔먼 혼자 나와서 기자회견했어요. 이 할머니가 지금 상당히 표정이 안 좋죠. 거의 뭐 지금 똥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일본이 안 나와서 우리도 안 나온 건데요. 일본이 왜 안 나왔냐? 그 전날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목리를 부린 건데, 과거라면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자기네 그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워싱턴인데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이라는 틀을 이제 중시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수님 다시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페이지는 지금 이제 투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이 아시아에 그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 고용 창출형 투자의 추세를 최근 5년간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밑에 나오는 중국이라든가 중국계 지역들, 홍콩, 대만 이런 데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싱가포르고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그 윗부분이 이제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빨간 데가 이제 한국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금 오른쪽에 이제 표로도 정리를 하는데 2018년 2월 갑자기 급감해요. 근데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지금 한국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그 투자 하나하나를 제가 다 투자 건수를 다 따져보진 않았으니까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한일 관계에 급격한 악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들이라든가 이 전체 지금 아시아나 전 세계 쪽으로 보이는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한일 관계의 그 정치적 악화가. 그리고 지금 이 투자가 이것도 사실은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1960년대 이후로 한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일까? 그냥 포트폴리오 투자 말고 직접 투자죠. 공장을 사거나 공장을 짓는 식의 투자. 생산 설비를 만드는 투자.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4분의 1이 지금 그 스톡의 4분의 1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투자한 게 다 합치면은 오늘자 환율로다가 한 38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스톡이. 이게 사실 지금 재작년에 아마 제 기억에 코스닥이 상장 시가총액 다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코스피가 아마 지금 한 2,000조 되나요? 2,000조 좀 넘을 것 같은데 이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 액수 그 FDI 그 고용 창출형 투자의 액수가 이 정도고 그게 지금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쁘면 뭐가 안 좋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위급에서 교류가 단절된다는 건 뭐냐면요 정부 간의 액세스가 되게 떨어집니다. 그 상대방에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설득의 루트가 되게 약화되고 좁아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외교 협상을 해보거나 실무진에서 일을 해보면은 고위급에서 동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밑에서 실무 협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뭐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아예 안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무 협상이 상당히 그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계속 보셨습니다만은 한일 간에도 여전히 그 무역이라든가 이쪽 교류는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될 행정적인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장 협정 이런 것도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해외 취업을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사회보장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고 있죠.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일본도 손해를 보지만 우리도 손해를 보죠. 거기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일본 가서 얻는 그 사회보장 혜택 같은 거에 비해서 당연히 그건 혜택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한미일 그 플랫폼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사실은 이 한미일, 한중일, 무슨 뭐 육자회담, 무슨 뭐 오자회담, 무슨 뭐 믹타 뭐 이런 것들,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IAEA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입니다. 현대 외교라는 것은 양자 외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자틀에서 그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하고 또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 가면서 사안별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을 또 설명을 하고. 그러려면 이 외교 플랫폼들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 외교 현장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일본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일본이랑 무슨 뭐 엄청나게 서로 핑크 포인팅하고 뭐 고위급에서 막 엄청나게 서로 설전이 오가고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 싸움이 외교 플랫폼으로도 전화돼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뭔가 우리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거기서 또 싸웁니다. 또 싸우고 설전을 벌이고 그러면은 한일 간에 그렇게 외교 플랫폼에서 싸우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냐, 일본 편을 들어주냐, 관심이 없죠, 보통은. 자기네들 국익에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면 다자 무대에 와서 양자 관계 가지고 막 싸우면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면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결국은 외교 플랫폼의 약화 그리고 우리 외교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북핵 문제, 우리 저 사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북핵 문제 이런 외교 안보 문제 쪽에 있어서는 이 일본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과만 협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그 중량, 웨이트로 따지면은 일본이 우리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귀를 잡고 있는 만큼 중국도 미국이 귀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가서 한쪽은 왼쪽 귀를 잡고 한쪽은 오른쪽 귀를 잡고 다른 얘기를 해대면 미국은 움직이질 않겠죠. 그러면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중요한 문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 대응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그 장애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국익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은 무역이라든가 인적 교류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이 약해요. 더 민감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매입한다 이런 것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매달이 거의 도박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매우 그 관계가 악화돼 있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는 그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공장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짓는 일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 창출형 투자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우리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왜 안 좋아졌는가 한일 관계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죠. 이 하나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문제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무력화된 것인데 우리는 국내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이제 납득이 되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일본 측에는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일본 내의 친한파 내지는 지한파들의 입지를 엄청나게 좁혀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외무성 내에 한국과의 대화파들, 지한파, 친한파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협상을 긍정적으로 재개하려고 해도 저 그 국회, 일본의 국회죠. 나가타초 쪽이라든가 다른 부처나 이런 쪽에 있는 또는 그 관저,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곳인데 그쪽에 있는 강경파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 협상 또 하면 뭐 하냐? 뭐 몇 년 있다가 정권 바뀌면 또 뒤집힐 텐데 협상이 필요 없다. 협상 무용론이 상당히 강화되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이 지금 상당히 그 한국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는 측면입니다만은 이게 그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일본 내에서 한국을 상당히 알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과의 그 관계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징용 문제도 지금 이 벌써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벌써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대법원이 또 미뤘습니다. 미루고 담당 대법관마저 은퇴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언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 문제가 결국에는 1965년 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조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1965년도 한일 그 기본조약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 외교가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부동의의 동의, agree to disagree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합의의 본질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협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민당 내 주류 또 일본 언론의 주류 대부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거를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가 뭐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고 불가역적이고 강제적이고 자기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이 입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일본이 과거 그 사과 입장을 재확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그 사법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또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한국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 한국은 현재 1965년 체제 자체가 불평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정부의 입장은 또 따로 있겠지만은 그 한국의 여러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자체가 불평등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제는 한국의 그 변화된 위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원래가 식민지였던 적이 없고 식민지로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일본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식민지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의 그 1965년도에 형성된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식의 그 판단이 최근에 그 징용 문제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그 결정에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한국의 위상 제고가 국제관계에서의 위상 제고가 일본 측에 대해서도 반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성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한국의 국제 위상이 제고됐으니까 한일 관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한국도 이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구식민 국가나 개도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 더 한 수 접어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한일 관계는 식민, 피식민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로 볼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한국이 왜 자꾸 일본을 80년 전에 제국주의 일본과 동일시하느냐. 일본은 이제 민주주의고 국제사회의 그 평화 지향 세력이다. 그 현재 현재 일본을 보지 않고 자꾸 과거의 일본을 현재 일본에 투영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의도라면은 그런 식의 그 관계는 우리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측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감론을 박들어 있는데 이 주류는 과거의 주류는 이 전통 모델, 전통 좌파였습니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이거죠. 식민, 피식민 관계,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있고 한국의 민족 자존심에 일본이 과거에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실히 사과하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그 정치인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후 세대는 끝났다는 이 세대 교체론,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수 강경파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친북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 내지는 전략그룹, 한국은 결국 친중으로 갈 것이다. 중국의 자장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한미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친한파라든가 전통적인 좌파, 전통 모델에 근거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수파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그 관계 복원파들,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거듭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파가 돼 있고 반대로 우리도 1965년 체제 바꾸고 싶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자. 근데 이 바꾸자는 그 방향성이 우리랑 다른 거죠. 그런 강경 보수들, 그런 사람들이 또 소수파로 또 등장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자민당 내 주류들, 일본 정부 내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한일 관계 나빠져봤자 뭐 무역도 큰 영향이 없고 인적 교류도 별 영향이 없는데 좀 나빠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근데 재미있게도 일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차피 한일 관계 나빠져봤자 뭐 무역은 어차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어차피 중간재 부품 이런 거니까 인적 교류도 뭐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관광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써주는데 한일 관계 나빠져봤자 큰 관계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그리고 필요한 사안,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관련 협조라든가 이 정도만 사안별로 협조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우리의 대전략은 이제 한국 없이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인도를 잡고, 대만과 협력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그 외교 대전략을 꾸려나가자는 사람들이 점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의 국내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본의 국내적인 현실은 한국에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전통적인 한일 관계 모델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느냐. 고위층에서 만나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삐걱다던 거를 좀 기름치고 조인 다음에 그대로 또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는 앞에 제가 뭐 무역도 말씀드리고 뭐 투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인들이 일시적인 요인들이 단기적인 요인들이 아니에요. 일본 내부의 어떤 정치 세대 교체,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은 이미 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일본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60년대까지 합치면 반이 넘어요. 거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세대고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 뭐 제국주의라든가 전쟁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거든요. 이러한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장기적, 추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델 가지고 고위직 대통령이랑 수상이랑 만나가지고 뭐 악수하고 뭐 환담하고 껄껄 웃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고위층에서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굴려본다는 식의 접근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위상이 변했어요. 그 미중 경쟁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위상은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경제는 계속 수십 년째 헤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의 국제 외교 안보 전략적인 중요성은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변동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외교 전략 속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의 전략 변화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는 이 동북아라든가 동아시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유럽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다각화하고 중층화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미 자주 대중 견제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지만 자신이 그 대중 견제에 홀로 맞서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 예봉을 자기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 파도를 자기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옆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이 하는 데도 다 끌려가야 되니까 또 그러기는 싫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 자주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외교를 중층화 다각화하면서 그 저변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유럽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교체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현실 속에서는 과거와 같이 양국의 지도자 간의 결단 그리고 또 미국의 압력을 넣어서 일본의 쓰리 쿠션을 넣어서 일본을 움직이는 방식 이런 과거와 같은 외교 전략으로 현재의 남국을 타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기반이 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과거사만으로만 보다 보면은 현실의 구조 변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한일 관계의 환경과 구조적 기반, 미중 경쟁 시대라고 하는 국제정치 구조 변동 이런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서 또 일본 정부 내부의 세대 교체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한일 관계를 접근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를 잡아내려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외부 충격이 올 겁니다. 벌써 지금 러시아, 중국이 이미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북한이 뭐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제는 안보리에서 뭐 종이 쪼가리 한 장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인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 도발의 수위가 올라가고 다양화되고 더 강도 높은 도발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서만 북한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업을 받으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파고들이 닥쳐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안보 환경을 본다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활용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외부적인 위기의 요인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내적인 요인이 이 사법부의 결국 징용 관련 지금 이 판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결단이라든가 기시다 총리의 결단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법부 차원에서 지금 이미 하급심에서 계속해서 판례가 변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법원 스스로가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기를 만들고 조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행정부로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일 관계라는 것은 그 냉전기에는 반공동맹으로서의 성격, 그다음에 냉전 이후에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모토로 하는 가치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현재로서는 지금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국제정치적인 대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미중 경쟁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 전문가들 전략가들 만나보면 맨날 그 얘기해요. 제가 일본 방해성 사무차관 만났는데 그 얘기만 한 80%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와 일본이 처한 그 환경이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죠. 고민의 유사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공통의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공통의 전략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새로운 전략의 맹화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대전략의 그 입안과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이해관계나 목소리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도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자꾸 일본 정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국내용으로만 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뭐 골방에서 일본의 고위 지도자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서 일본 사람들 직접 일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신문도 만날 수 있고요. 국회의원 설교할 수 있고 불쾌하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 이익이 어긋난다고 해서 안 만나고 떨어지려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일본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일본 언론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이 일본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을 찾아나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은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주요 기업들, 다시 말하면 신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배권을 점진적으로 장악해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 정부가 공동부유라고 내걸었던 기치를 바탕으로 해서 지배권을 확대한 이후에 다시 14억 인구를 통한 내수 진작을 통해서 확장 재정과 경제 부흥을 실시할 텐데 아마 이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긴 싸움이 되겠죠. 이 시진핑 3 내지 5년의 기간 내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중국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동적 미국의 부흥과 맞물려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 공유하고요. 오늘 장무승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한일 관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고민의 유사성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략, 패권 전쟁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 사실 우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가 자본시장을 연구하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경제가 폴리티컬 이코노미 시대가 되어 있고 지정학적 요인, 지정학적 분쟁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냉전 국면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일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하고 한중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 그리고 한국의 다자적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그 장보성 교수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또 발제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 할 거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하나만 여쭤보면 일본에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은 정서적인 시각은 어떤지 난 오늘 아침에 지금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중 시각에 대한 것을 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그러니까 양가적이에요. 두 가지 가치가 막 그 기량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최근이 아니고 몇 달 전인데, 일본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패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날 토론이 그 중국의 대일본 직접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기업들이 와서 일본에 그 한계 기업들을 막 사들여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도산 위기에 있는데 기술은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쓸만합니다. 그 와가지고 막 그 회사를 사버립니다. 사가지고 기술자들을 데려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훈련시키고 같이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건데 저는 그 토픽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겠거니 싶었는데 놀랍게도 나온 패널들이 전부 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왜냐? 자기네들 기업체 힘든데 돈 들여서 사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잘릴지도 모르는데 도산하면 일자리도 더 주고 보너스도 주고 좋은 거 아니냐. 모든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중시하고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오는 투자도 중시하고 상당히 거기서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이 중국이 점점 더 이 자기네 그 세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위성 사무차관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한 80%를 중국 해군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서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 과장들도 만났는데 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대단히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 해군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혼자서 그걸 다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국방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일본의 그 군사력으로는 상당하게 어려울 정도인데 이제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 고민이 중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만 보면은 다른 한쪽이 이해가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 표리가 부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두 가지 고민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 양가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의 그 정치의 원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서 첫째는 이제 한일 교역이 줄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소부장의 한 15% 정도를 대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많이 줄지 않았지만 대일 수출은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대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전면화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일본을 추격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추월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도체를 보면 30년 전엔 1990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53%인데 지금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중일이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삼각 정립을 했는데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이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해서 1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대세계 시장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전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일 교육 통계를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 20년, 과거 20년 정도 추세를 보면은 이제 한일 간 교육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 수출 대비로도 그 한일 교육 그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수지는 절대액이 큰 변동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출이나 수입이나 둘 다 줄지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보다 비율적으로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 중간재 부품, 공작기계 등 측면에서 대일 의존이라는 이 산업 구조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수십 년째 지금 교육액이 주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그 한일 간의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그 구조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이제, 견제라는 게 그 기업 차원의 견제라든가, 인더스트리 차원의 견제는 있을 수 있죠. 그 견제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회사가 무슨 뭐 한국의 회사에 무슨 회방을 놓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그 시장 지배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다음에 뭐 생산 라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것일 텐데, 인더스트리 차원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과연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단은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략이 있느냐도 의문일 뿐더러, 그런 산업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겨냥해서 산업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을까, 일본 정부가 일본의 개별 회사들이나 산업 차원에 대해서 가지는 지배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뭐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거에 뭐 개발연대 60년대에 외환 집중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 통제해가지고 외환 통제해가지고 개별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일본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초조한 마음에서 그 한국과 일본의 동북아 외교 중에 가장 차별화되는 게 러시아 관계인데,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일본의 대러시아 관련해서 뭐 짧게 업데이트나 교훈이 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양쪽 언론들을 다 보는데요.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보도량부터가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의 뭐 일본은 이미 현장에 특파원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수십 명이 가 있어요. 현장에서 다 보도를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일본의 심지어 젊은이들, 제 학생들마저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 러시아가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코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그 러시아 그 해군한테 일본 어민들이 총 맞아 죽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러시아가 그냥 총을 쏴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전쟁도 했었고, 그런 그 영토 분쟁, 현재 어떤 각종 분쟁들, 어업 분쟁, 과거의 전쟁의 기억, 그다음에 접경했다는 지리적인 요인들, 이런 거 작용해서 일본 사람들은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우리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의. 러시아가 사실 지리적으로는 우리랑 엄청나게 가깝거든요. 제가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에 2년 반 근무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초용사관 중에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공관이 블라디보스톡 초용사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블라디보스톡 하면은 저 어디 먼 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유럽에 있는 줄 알아. 블라디보스톡은 코앞에 있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우리 코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러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동해에도 러시아, 중국이 이미 정기적으로 폭격기라든가 전투기 집어넣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냥 폭탄을 그냥 쏘르다가 장착한 전폭기들이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뭐 동해 근처에서 무슨 근해에서 뭐 훈련했다고 무슨 뭐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폭탄 들고 와서 대형 폭격기를 몰고 지나가는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안보 의식에 있어서 러시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일 간에 격심한 차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토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던져주신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공간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